계속되는 두 나라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 고종은 해결의 열쇠를 진 누군가를 급하게 찾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완용. 이완용. 맞습니다. 이완용이 누구랑 친하다? 미국이랑. 맞습니다. 당시 고종은 러일 전쟁으로 맞은 위기를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종은 파직당한 이완용을 불러들입니다. 어떤 자리에 앉게 됐을까요? 고종의 직속 부서인 국내부의 특진관,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보좌관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와. 가까운 곳에 있네요. 그렇죠. 완전 최측근. 고종의 완전 최측근. 자, 이제 다시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내 세상이 다시 시작됐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온 지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이완용은 해임됩니다. 아, 왜요? 바로 이완용의 정치 활동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일본을 배후에 두고 있는 친일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친일파들은 왜 이완용을 경계했을까요? 그랬을까? 아까 고종의 아관파천 도운 인물 누구? 아, 이완용. 이완용. 당시 친일파들은요, 이완용을 친러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일파는요, 고종을 압박해서 이완용을 내쫓았던 겁니다. 오. 이완용이 무려 3년 7개월 만에 얻은 정계 복귀의 기회가 친일파에 의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든 이 중앙정계에 복귀하고 싶었던 이 이완용에게 일본은 거슬리는 존재. 그러니까 너무 싫죠. 3년 7개월 만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1905년 9월 러일 전쟁은 끝이 납니다. 승자 어떤 나라? 일본. 일본. 이로써 대한제국에서는요, 러시아가 물러났고요, 완전히 일본 편이 됩니다. 자, 이 고종은 측근 세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어느 나라의 지원을 호소하려고 했을까요? 미국. 그렇죠. 미국의 이 지원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미국마저 일본을 지원하는 노선으로 입장이 바뀝니다. 결국 모든 힘의 균형이 일본으로 지금 기울고 있는 상황. 그런 와중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고종이 신임하던 신하가 일본에 납치가 됩니다. 와. 그가 납치된 이유는요, 일본의 간섭과 침략의 끝까지 맞섰기 때문이었죠. 자, 이제 대한제국에서는요, 일본에 등 돌리면 아무리 직책이 높아도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겁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후 2개월이 지났을 무렵 1905년 11월 9일 일왕의 특사가 경성에 도착합니다.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 누굽니까? 이토 네. 히로부미. 바로 일본의 초대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 자, 그가 서울 경성에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외교권을 일본이 차지한다고 국제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사늑약. 맞습니다.
본격적인 대한제국 침략 계획을 시작한 것이죠. 와. 그리고 5일 후인 11월 15일 결국 고종과 이토 히로부미는 통역관을 대동하고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토 고종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낙하시든 거부하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거부한다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긴 회의 끝에 고종과 대신들은 이또에게 이렇게 말하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체결은 불가하다. 오. 안 된다. 네, 을사늑약은 절대 체결할 수 없다라고 반대의 뜻을 모은 겁니다. 이완용. 근데 이완용이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게 조금 네. 신기한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완용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나는 조약에 찬성합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중명전으로 간 겁니다. 자, 저녁 8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 이 중명전에는요, 조선의 주요 대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당시 중명전의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총칼이 늘어서 철통과 같고 내정부 및 궁중에도 일부 병사가 배치되어 그 공갈의 기세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조약을 맺자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너무 공포스러울 것 같은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너무 공포고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자, 이 대신들이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그때 일본 헌병대가 딱 막아서면서 다시 그들을 회의장으로 밀어 넣습니다. 살벌한 분위기 속에 이토와 마주하게 된 대신들. 이토는요, 이들을 붙잡고 조약 승인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한 사람에게 멈춥니다. 누구겠습니까? 뭔가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아, 이완용. 이완용.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완용은 이토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합니다. 이완용의 강력한 찬성. 자, 결국 이런 분위기에 휩쓸린 나머지 3명의 대신도 찬성표를 던집니다. 결국 8명의 대신 중 5명이 찬성합니다. 아, 자, 당시 이완용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약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헛된 말입니다. 외교에 대한 문제만 잠깐 이웃나라에게 맡겨졌으나 나라가 부강해지면 돌려받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변명이죠 뭐.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그저 외교 문제만 잠깐 일본에 맡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아, 을사늑약 체결을 선언한 직후 일본이 제일 먼저 한 일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을 철저하게 통치하고 감시할 통감부를 설치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고야. 1906년 3월 통감부로 온 초대 통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아, 최동아 이토 히로부미. 네. 맞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
이 통감문은요, 대한제국의 외교뿐 아니라 모든 분야를 제멋대로 간섭하고 감독하는 실질적 통치기관이 됩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분개하고 정의를 지키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줬던 이완용. 이 을사늑약 이후 이완용은 새로운 내각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광산 사무국 총재 자리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은요, 이또에게 충격적인 맹세를 합니다. 어떤 난관에도 좌절하지 않고 한국을 일본에 병합시키겠습니다. 야, 철저하게 대한제국을 일본에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이토는요, 이완용을 의지가 강한 용기 있는 자라면서 절대적으로 신임하지요. 그리고 이완용은 이토에게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여기서 짚어보는 별점 체크포인트. 우리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건.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헤이그 특사. 자, 이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파기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들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사건이죠. 자, 그렇다면 고종의 이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 일본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고종의 특사들은 본 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완전한 실패. 자, 그런데요, 일본이 방해했다는 건 일본이 고종의 특사를 눈치챘다는 겁니다. 자, 일본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이토는요, 크게 분노하면서 고종을 쫓아낼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 이토가 찾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는 누구겠습니까? 이완용. 이완용. 이토는요, 이완용에게 이 일을 수습할 방법을 고종에게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고종에게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 천황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와. 치욕적이네요. 당연히 안 된다고 했겠죠. 음. 그때 이완용 고종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소리를 쳐요. 네. 폐하께서는 지금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자, 고종은 이때 이완용을 홀겨볼 뿐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때 고종을 보필하고 고종이 총애했던 대신 이완용. 그는 이제 일본의 편에 서서 고종의 목숨마저 위협하는 적이 된 겁니다. 그의 집 담벼락은요, 온갖 욕설과 분뇨로 더럽혀집니다. 이 시위대가 이완용의 집에 불을 질러서 집이 모두 불탄 일마저 있습니다. 나라를 판 매국노와 일본에 대한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이완용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자신이 충성을 맹세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총을 맞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총뿌리가 이토를 향했습니까? 안중근 이사께서.
맞습니다. 바로 안중근. 자, 그런데 이토의 죽음에 이완용은 슬퍼하며 애도하죠. 와. 아이고야. 자, 그리고 이토가 죽고 2달 뒤 또 한 번 경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 자, 당시 신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리 총리가 칼 맞아. 잠깐 리 총리가 칼마저가 이완용? 아까 제가 네, 이 총리가 칼 맞았다고 그러니까 칼을 이완용이 맞아. 이완용이 칼 칼을 맞았다고. 맞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총리인 이완용이 칼에 찔려 생사를 오간다는 기사입니다. 아. 한 청년이 이완용의 죄를 벌하겠다면서 그의 목숨을 노린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이재명. 이재명. 네. 이완용의 어깨, 허리, 신장, 팔을 찔렀고요. 동맥이 잘리면서 엄청난 피를 쏟게 됩니다. 자, 칼에 찔린 이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정도 칼 찔리면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찔렸으면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살아남습니다. 아이고. 아니 엄청 찔렸는데 어떻게 살아남죠? 참. 이완용은 친일 매국 관료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의료진에게 최고의 수술을 받고요. 아, 퇴원한 뒤 요양까지 떠납니다. 아이고. 1910년 6월 일본에서 새로운 통감이 왔다는 소식이 들리죠. 총리 대신으로 복귀한 이완용은요, 이 칼에 맞은 상처가 완전히 낫기도 전에 통감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경술년 1910년 8월 22일 결국 이걸 체결하죠. 일본과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치욕적인 조약, 한일 강제 병합 조약입니다. 이 한일 병합 조약 제1조 과연 어떤 내용이 올라가 있을까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의 모든 일에 관한 통치권을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형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모든 결정은 이제 일본 황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와. 이 말도 안 되는 조약, 누가 가장 먼저 제의했을까요? 이완용. 그렇죠, 맞습니다. 이완용이 일본 측에 찾아가 먼저 이 조약을 제안했던 겁니다. 이완용의 적극적인 합방 제안에 훗날 일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뛰어들어온 기분이었다. 와. 그물소. 이로써 이완용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매국노로 남게 되었고요. 일본의 침략 계획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막대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렇게 부르죠. 경술국치. 경술련에 당한 나라의 수치, 나라의 씻을 수 없는 치욕이라는 겁니다. 참. 경술국치 이후 이완용의 매국 행위는 다양한 곳에서 행해집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일본어를 배우게 했고요.
이순신전 같은 위인전 금서로 만들었습니다. 읽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왜냐면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일본을 공격하고 일본을 많이 무찔렀잖아요.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죠. 임진왜란 때 어쨌든 간에 큰 어쨌든 전쟁의 영웅이니까. 맞습니다. 이완용은요,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 민족의 정신까지 말살하는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아유.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킨 겁니다. 그리고 붕괴를 해산시켜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보았던 행동파 안중근 이런 모습 보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못 있죠. 그렇죠. 안중근은 더 이상 이런 계몽 활동 같은 소극적 방식으로는 일제에 저항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때 안중근이 결심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분필은 던지고 총을 드나요? 참 그 표현이 참 시적이다. 예. 자, 그러면 그 결심을 오늘은 동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제 몸과 가족만 돌보고 있을 때가 아니므로 나는 집과 나라를 멀리 떠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나랏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기로 맹세하였다. 이런 결심을 할 때 안중근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우 있죠. 바로 안중근의 어린 세 자녀였습니다. 6살 딸과 3살 된 아들, 심지어 막내 아들은 돌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어리죠? 대단하다. 너무 어리네요. 이거는 진짜 와 정말 크신 분이 큰 사람이네요. 아니, 부인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자식들을 떼어놓고 떠나는 안중근의 발걸음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안중근은요 스스로를 다잡으며 발길을 재촉합니다. 자, 그렇게 국내 항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 조국을 떠난 안중근. 어떤 내용? 신문에다가 이렇게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구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안중근의 절절한 심경이 담긴 글에 감명을 받았는지 연해주 동포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1908년 4월 안중근은요 기존의 연해주에 자리 잡고 있던 인사들과 연합해서 드디어 항일 의군 부대를 조직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안중근의 밑에는 의병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모였을지도 모르니까. 수십 명. 수십 명. 약 300여 명. 우와, 300여 명이요? 엄청 많은데? 교장 선생님이었던 안중근이 총을 쥔 의병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함경북도 홍이동 그리고 신화산에서 잇따라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죠? 사실 이 마주친 일본군이 소규모로 움직이고 있었던 데다가 이 안중근 의병 부대가 기습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 하여튼 뭐 이런 의병 활동에 있어서는 늘 게릴라 작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게 굉장히 유효했던 겁니다. 그들은요 곧이어 영산에서 3번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자, 이곳 영산 안중근 의병 부대 결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어서 승리. 참패를 당합니다. 참패를 당합니다.
얼마나 처참한 패배였냐면요. 300여 명 중 20여 명만이 겨우 생존할 정도입니다. 20명만요? 너무 많이 네. 잃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패배 진짜 원인은 안중근에게도 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 네. 사실 이 홍이동 신화산 이 앞선 전투에서 안중근 부대는요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인 상인들을 포로로 붙잡게 돼요. 이때 안중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쟁 포로는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만국공법 모르십니까? 풀어주시오. 자, 이 국제법에 따르면요 전쟁 중에 사로잡은 포로 어떻게 해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맞아요. 네, 죽여서는 안 됩니다. 된다. 안중근은요 이런 원칙과 함께 또 자신이 믿고 있던 천주교의 박애주의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일본군 포로들을 그냥 석방한 석방한 거예요. 거예요. 그럼 그 석방한 그 군인들이 위치나 등등 상태를 다 보고를 한 거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안중근에게 풀려난 일본군 포로들이 안중근 의병부대의 위치를 일본군에게 알린 겁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습적으로 공격해온 일본군에게 안중근 의병부대는 너무나도 쓰라린 대패 참패를 당했던 것이죠. 안중근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안중근은 연해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동포들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과 안중근은 그와 뜻을 함께하는 11명의 동료를 가까스로 모을 수 있었습니다. 11명. 11명.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네. 하지만 그 11명 갖고도 네.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네, 거예요. 네, 네. 자, 그렇게 1909년 2월 7일 안중근은 동료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며 입을 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손가락을 끊어 맹세합시다. 이것을 증거로 마음과 몸을 하나로 묶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기어이 우리 목적을 이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손가락을 잘라 굳은 결심의 뜻을 보이는 단지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 일 같은데.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에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고 꺼져가는 항일 정신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결의였습니다. 그리고 안중근이 가장 먼저 칼을 들어 자신의 약지를 힘주어 잘랐죠. 11명의 동료들도 주저없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장하기까지 한 이들의 행동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단지 동맹입니다. 이 참 한국에서 제일 그 유명한 이 손이죠, 손바닥.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은 아마 화면에 보이는 이 손바닥 도장 많이 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보기만 해도 바로 그냥 안중근. 그렇죠. 사실은 저게 단지 동맹은 단순히 손가락을 잘랐다라는 데 초점을 두는지 말고 의병투쟁으로 기존의 의병투쟁의 방식으로 항일운동을 지속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의 뭔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안중근이 새로운 뭔가를 모색하는 전환점이구나. 이 시점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 동맹의 취지를 적절하게 이해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안중근은요.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잘린 손가락에서 피를 모아가지고 붓에 묻힌 다음 이런 글을 태극기에 남깁니다. 보시죠. 대한독립.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만나기 위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본 하얼빈역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역입니다. 자, 일제와 러시아는요, 한반도 그리고 이 만주를 사이에 둔 일종의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제는요, 러일 전쟁, 그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미 이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협상을 해야죠. 땅을 얼마나 가지고 그런 거. 그렇죠. 일제는 자신들의 그 세력권 안에 확실히 대한제국을 넣기 위해서 러시아와 외교 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주에 속한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표와 회담을 갖기로 결정된 인물이 바로 일제의 거물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였던 겁니다. 이토를 처단합시다. 우리가 이토를 처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일본 제국주의의 원흉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를 처단하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제국과 동양의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안중근은 이토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기로 동지들과 결의합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권총을 챙긴 안중근은 오전 7시경 하얼빈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9시가 되자 드디어 이토를 태운 기차가 하얼빈역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거사 직전 그 순간 안중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분 1초가) 영원처럼 흘러가는 이때 열차 안에서 러시아 대표와 30여 분간 대화를 나눈 이토 히로부미가 드디어 플랫폼으로 내려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토가 사정권에 들어온 순간 바로 안중근의 저격은 정확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피격 직후 기차 안으로 옮겨졌고 약 30분이 지난 오전 10시경 사망합니다. 거사를 마친 안중근은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만세를 외친 후 안중근 달려드는 러시아 헌병에게 안중근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해갑니다. 당시 안중근의 모습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영상으로? 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사가 끝나고 끌려 나오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저두 사람 같이 사이. 걸어가고 네.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 사이, 저 뒤에. 네.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인 1910년 2월 14일. 속전속결로 안중근의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자, 이 사형 선고를 들은 안중근의 앞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동생. 두 사람은 형 안중근을 면회하며 통곡을 참지 못했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보낸 물건을 전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낸 물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수의죠. 맞습니다. 1910년 3월 26일. 결국 안중근은 그렇게 형장에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이날 안중근의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보낸 수의를 입고 있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죽기 전 두 동생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안중근의 유언을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아, 정말 가슴이 좀 먹먹한 그런 유언인데요. 네. 안중근의 이 유언은 지켜졌을까요?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요? 3월 26일 그날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감옥 밖에서 기다리던 동생들은 형 안중근의 시신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너무나 황당하게도요. 가족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미순 감옥 공동묘지 어딘가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때 동생들 어떻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아, 유언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거와도 못 지켜줬다는 생각이 또 형한테 미안했을 것 같고. 동생들은 대성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형 2번 사형하는 거냐?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일제히 만행에 부르르 떨었다는 어떤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행이. 하지만 그 비통한 울음소리에도 일제는 끝내 안중근 시신이 묻힌 위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의연한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던 독립운동의 영웅 안중근. 돌아오지 못한 그의 유해 대신 안중근이 죽으면서 남긴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안중근의 자서전과 미완의 동양평화론, 그리고 가족사진입니다.